마스크를 쓰고 할까 합니다. 예. 요새도 뭐 또 유행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리긴 잘 들리시나요? 네. 요새 이 불행한 일도 일어나 있고 참 나라의 지금 이 안보 이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신경 쓰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우리 탄치가 않죠. 탄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일상적인 우리가 일을 또 하긴 해야죠. 계속해서. 다만 이제 우리가 다른 불행한 일을 좀 줄이고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무슨 여러 가지 요새 참사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면서 주로치도 여러 가지 그런 걸 입이 연구를 섞어야 된다고 주장들이 나옵니다만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들 개인이 모두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마음 공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 공부가 돼 있으면은 전체 나라 전체도 그렇고 더 크게는 인류 사회 전체가 불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나쁜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마음 공부라는 거는 아마 혹시 불교 쪽에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통틀어서 종교적인 수련도 마음 공부지만은 문학 작품을 읽는 거, 책 읽는 도서관이니까 책 읽는 거가 제일 좋은 마음 공부죠. 다만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요새 시시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서평 보면은 시시한 책들을 그렇게 대사특필을 하고 서평을 합니다. 보면은 그건 그 사람들이 아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모두 그냥 거의 그 신문도 매주 토요일 날 책 소개하는 난이 있잖아요. 늘 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워요. 참 이런 책을 어떻게 맨날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소개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 또 기자들도 역시 마음 공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책을 거기다 올리느냐는 역시 기자들의 안목과 편집부의 안목과 이런 게 다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마음 공부 그저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아마 짓거리지 않고 이렇게 나는 이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대화식으로 풀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시에 대한 말씀을 조금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시집
이 어디선가 눈물은 발원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어디선가 눈물은 발원하여. 발원이라는 말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인가요? 발원. 발원지 그러잖아요. 한강의 발원지는 저 강원도 어디래더라 하여간 깊은 산에서 나오는 샘물이 강원도 저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나는 발원지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지상의 샘물들에 대한 또 이천도 또 했고 지구가 살아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샘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집에서 내가 그 뒤에 산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샘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그 물질로서의 물이기도 하지만은 비유, 일종의 은유죠. 비유로서의 샘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먼저 읽을까 하다가 한번 시 하나를 가지고 우선 읽고 나서 그 얘기를 좀 샘물을 가지고 좀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게 보통 그냥 농담으로 그동안 사석에서 뭐 제자들이나 후배나 친구나 간에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럴 때 얘기하면서 관상을 좀 본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좀 긴장해요. 그래서 자기도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관상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직관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서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도 유력한 힘이라고 할까? 유력한 그냥 이 직관 아니겠어요? 직관과 감각적인 능력과 이런 거. 이성인이 이런 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이론 이성 그럴 때 이론가들은 그런 게 또 상당히 발달한 사람들인데 예술가들은 상상력, 그죠? 상상력이 남다르지 않으면 예술할 수가 없죠. 그 직관도 똑같습니다. 직관 또는 감각적인 능력 똑같죠.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특별히 가지고 있으면 왜 관상 얘기를 나왔냐면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얼굴을 쭉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관상들이 모두 좋으시다.
관상은 그 표정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생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집단 관상을 보건데, 그래서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하여간에 우선 그 샘 얘기를 통해서 뭘 풀어간다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에 불타다라는 시집이 있지 않나. 내가 샘을 기리는 노래. 어린 시절 뒷산 기슭에서 소리 없이 솟아나던 샘물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내 동공 속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때와 똑같이 작은 공룡 모양으로 솟아나고 있어요. 지상에 모두 숨어있는 샘들을 계시한 그 신비한 샘은 또한 마음을 샘솟게 하는 신비. 어린 시절 뒷산 기슭에서 소리 없이 솟아나던 샘물, 내 마음에서 샘솟는 마음이 샘솟는 원천, 이런 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읽는 분이 그냥 자기 느낀 대로 느끼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자리는 또 자기 시에 대한 일종의 해설 비슷한 거 그런 걸 또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선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나는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만, 뭐 예술뿐이에요.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인격, 그게 만들어지는 계기,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교육론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것도 내 산문에서 벌써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그냥 직접 한 번 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이 샘물뿐만 아니라 나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자연 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하고 감각적으로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늘 듭니다마는, 뭐 별별 걸 다 잡아서 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방개도 잡아먹고, 그런 건축들, 그 다음에 열매들, 산에 열매들, 그 다음에 강가, 냇가에, 내가 화전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화전, 지금도 화전이 있습니다. 능곡 가기 전, 수색과 능곡 사이에 화전이 있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상전이 벽화가 됐다는 말이 그 맞는 말 같은데, 거기서 살면서 그야말로 뱀도 잡아보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것들을 그야말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런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다 잡아먹고, 개미 기타 물고기도 여러 가지, 민물고기 참 여러 가지 아니에요.
뭐 말씀을 드릴 필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거를 하면서 내 감각, 제일 처음은 촉각, 손으로 잡았으니까 그죠? 물고기도 손으로 잡고 새도 손으로 잡고 이 촉각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손바닥을 대단히 깊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바닥이 그냥 표면이 아닙니다. 이 손바닥은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이지만 어린 시절뿐만 아닐 겁니다. 딱 키워진 시절. 뭘 만져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죽은 거, 플라스틱 장난감, 예를 들면 여기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맨 그런 것들만 만지고 산 애하고 그 살아있는 자연에 살아있는 것들을 만져본 애하고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이 다를 겁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들을 만져본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산 것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고고학적인 무슨 일종의 고고학적인 무슨 이런 깊이라고 할까? 그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동안에도. 이게 그렇게 깊은, 손바닥이 그냥 손바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술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 체험,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산문으로도 썼습니다만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때 개똥벌레라고 그랬어요. 반딧불이죠. 개똥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청정 공기가 아주 좋은 시절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공해도 별로 없던 시절이지 아니에요. 그게 거의 반세기가 뭐야. 그러니까 개똥벌레가 어떻게 많은지 몰라. 그 밤에 까만데 개똥벌레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 불빛, 그거는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마 밤에 그걸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리고 호박꽃이 있죠. 호박꽃에다가 그 개똥벌레를 넣어서 이렇게 끝을 오므리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좋아했어요. 놀았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그때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렇게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 생물들, 자연체험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시절이 아니었나. 그러한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그 뒤에 이제 내 작품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생기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면 역시 그때의
시절, 어린 시절의 그런 체험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도 그때 나무 하러 가서 나무 비워다가 뗐잖아요. 그 연료를 이렇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연탄도 아마 없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떼는데 그 나무 하러 갔다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나무하고 뭐 물찌개 지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 갔다가 그 샘물을 봤을 때 봤어요. 근데 그런 어린애니까 그것이 그렇게 의미 깊은 것인 줄 아마 몰랐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눈으로 본 거니까 그 모습, 서산하던 그 모습이 기억에야말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 약간 촉각이지만 이게 시각. 귀로 들은 거. 근데 이게 서산하는 걸 내가 여기서 지금 공룡이라고 그랬다시피, 보신 사람은 아시겠으나, 이렇게 서산하면서 공룡을 만들잖아요, 샘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이 작품이 쓰여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연결한 게 지금도 내 동공속에서 솟아나고 있다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샘은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전체에 샘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비, 이 지구의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생명, 물의 원천이니까 또 생명의 또 원천이죠. 그런데 이 이미지, 이 기억, 공룡으로 우습고 솟아나고 있는 이 샘물의 기억, 또 그 이미지, 공룡의 이미지, 이런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쓴 걸로 보면은 또한 마음을 샘솟게 하는 신비라고 썼어요. 눈으로 본 감각 체험이 평생 마음을 샘솟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쓴 사람들 어떻게 이런 기술이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썼어요. 마음을 샘솟게 하는 신비라고. 그리고 마음이 샘솟는다고 또 썼어요. 마음이. 그게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감각 체험, 눈으로 본 거, 그런 것이 평생 마음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됐다. 생명력, 일종의 생명력, 일종의 생기, 그런 게 됐어요. 그거는 이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과 기억 이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상상력의 철학을 얘기한 사람이 잘 아시는 바슬라르. 내가 늘 얘기하고 좋아하는 가스통 바슬라르라는, 이 여기 도서관에도 혹시 그 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없으면 좀 사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의 꿈, 공기의 꿈 있습니다. 응? 물의 꿈, 공기의 꿈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지만 하여간 무슨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몇 책을 조금 소개할까요? 네.
벌써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 중요한 책 몇 권만 소개할게요. 공기와 꿈. 바슬란의 책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기와 꿈. 이거 지금 책방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회인가 출판사가. 또 몽상의 시학, 몽상의 시학 이런 게 또 있어요. 몽상의 시학. 또 공간의 시야, 공간의 시야, 또 물과 꿈, 물과 꿈, 또 대지와 휴식의 몽상, 또 그런 게 있어요. 대지와 휴식의 몽상. 휴식? 네. 대지는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휴식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기는 안 그렇잖아요. 공기는 가볍게 그냥 그야말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또 몇 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책들입니다만은, 그런 책들만 정말 꼭 잘 읽으시면요, 여기 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책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슬라라고 하는 양반은 상상력의 철학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상력을 그렇게 연구해서,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의 생각에 뭐라 그럴까, 출발, 길어 올리는 거, 생각에서 한 권의 책이 쓰는데 시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생각을 전개하고 자기의 글을 써나가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하여간 저희 도서관에 물과 꿈하고요. 응? 물과 꿈하고요. 공기와 꿈이 있어요. 있어요? 네. 물과 꿈도 있고 네. 공기와 꿈도 네. 있어요? 꿈꿀 관리하고요. 응? 꿈꿀 관리. 꿈꿀 관리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따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대시를 그럼 좋네. 그래서 하여간에 그분이 이미지의 힘, 그 모든 책들이 사실은 상상력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샘물 솟아나는 것도 기억이자 또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책에서 다 그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우리를 내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나도 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를 처음 모든 것의 처음에 있게 한다. 시작. 처음. 이거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전략이기도 물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주장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이미지의 힘, 여기서 지금 기억의 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공룡처럼 공룡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것이 이렇게 마음도 샘솟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도. 그런데 우리는 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럽니까? 그건 역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활기, 그죠? 마음이 좀 더 높아지고 뭔지 힘이 생기고, 그죠? 마음의 힘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책 읽기에서 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이미지가. 그래서 이 양반이 한 얘기 중에 늘 내가 또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미지하고 하이픈으로 하이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미지 싹 튼다 그러죠. 싹 튼다. 이미지 싹 하이픈으로 연결해요. 이 이미지는 일종의 싹입니다 또. 또 이 양반이 해서 내가 또 인용을 어디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린 시절을 존재의 셈이라고 해요. 존재의 셈. 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시공부하면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그건 좀 불행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자꾸 시골을 왔다 갔다 시골에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들에도 나가고 강에도 가보고 그러는 수밖에 뭐가 있겠는가. 가서 시골에서 살 수가 없다면은 그죠? 왔다 갔다. 여기서만 도시에서만 살지 말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알았어요. 저도 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셈이 마음을 샘솟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샘솟는 원천이라고 여기다 썼습니다. 쓰고 나서 저도 일종의 발견을 한 겁니다.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까. 쓰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시 쓰기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시 쓰기도 공부예요. 사실은. 네. 이 시 쓰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가 되고 네. 마음이 고양되고 그야말로 살기를 찾는 겁니다. 살기를. 뭐 밥 벌어먹고 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살 길이 아니고 그거는 뭐 기본으로 그건 뭐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먹고만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면 뭐 그 좀 차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 쪽으로 좀 공부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예술 전반이죠. 예술 전반. 그래야 그래도 우리의 삶이 조금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그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뭐 얘기 좀 하세요. 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되는 한 부분이 이제 예전에 뭐 시를 쓰라는 숙제 같은 게 나오면 예, 시를 쓰라는 숙제가 뭐 어린 시절이든 뭐 어른이 돼서든 이런 자리에서든 그런 숙제가 주어졌을 때 정말로 그 어떤 무슨 제목이 주어졌을 때도 항상 어렸을 때가 떠올려지면서 거기서 뭐를 찾아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제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에 관한 제목이 주어져도 어렸을 때 방학 때 시골에 할머니네 집에 가서 그 계곡에 막 있었던 그 장면부터 떠올라졌던 기억이 지금도 만약에 무슨 시를 쓰라고 하면 정말 어떤 제목이든 어렸을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 뭘 찾으려고 했던 게 왜 그랬던가를 지금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네.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들리나요? 그냥 말씀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04년도에 윤동주 전집을 내는데 발문을 쓰셨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거울은 몸을 비추는 곳이고 그리고 우물은 마음을 비추는 곳이다. 마음이 하는 일이 시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게 인상적인데요. 거울은 지금 있지만 우물은 없잖아요, 요즘. 요즘 우물이 없잖아요. 마음을 비추려면 어디다가 비춰야 될까요? 네. 역시 또 그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불행하죠. 우물이 없는 데서 사는 이 도시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겁니다. 그래도 그 글을 읽으셨다니까 또 반갑네요. 윤동주 전집이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발문을 거기서 내가 거기서 있었으니까 발문을 썼는데 그걸 읽으셨네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윤동주에 대해서는 뭐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하고 또 뭐라 그럴까 뭐 그냥 그 진부한 상투적인 이야기들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나는 좀 이렇게 달리 보게 윤동주의 그 시를 보면서 이제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만 이건 역시 또 바슬라로도 상관이 있어요. 예. 바슬라가 물과 꿈이라는 책에서 물과 꿈이 여기도 있다니까. 지구상의 이 호수를 지구의 눈동자,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참 근사하다. 호수를 지구의 눈동자라고. 그런데 아까 그 어린 시절 얘기가 계속 듣겠습니다. 지금 이게 얘기를 해주셔서 물길로 갔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그때는 그 물통을 양쪽에 보고 지게처럼 지고 물이 아주 무거웠어요. 어린애가 말이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물지개를 지지 않았나 싶은데
가가지고 물만 길어오는 게 아니고 두레박으로 파서 이제 푸서 양쪽을 이제 해가지고 애들이니까 그 우물 들여다보고 소리 지르면 왜 메아리가 들리잖아. 하고 말이야.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걸 한다고 이제 놀이인데 그때 우물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그걸 이제 역시 또 바실라로 또 이용을 하면은 이 양반이 어느 책인지 아마 그 물가꿈이 아닌가 싶은데 그 물가꿈일 겁니다. 필요 없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나르시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나르시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뭡니까? 자기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슬라로 할아버지는 그걸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우주적 나르시즘. 이것들은 산문집에 들어있어요. 두터운 삶을 향하여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어떤 글에 이걸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나르시즘이고 또 하나는 이기적 나르시즘. 그리고 이 이기적 나르시즘을 병든 나르시즘, 우주적 나르시즘을 건강한 나르시즘. 정말 좋은 얘기죠. 우리가 나르시즘이 뭐라는 건 알지만은 또 그런 자기도취나 이런 것이 우리가 다소간에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들도 똑같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야말로 병든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저만 아는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저만 알아. 저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예술가 중에도 시인 중에도 있고 그 사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에 그런 나르시즘은 병든 나르시즘, 이기적 나르시즘. 근데 그 우주적 나르시즘, 아까 그 우물 속에 내 모습이 비쳤다. 이거야말로 우주적이잖아요. 그 우물에는 달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이 우물이 여기에 작지만 거기 다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달과 별과 그 사실은 우주적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우물을 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우물을 봤다는 걸 나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한 나르시즘에 대한 어떤 관념, 생각, 이미지 이런 거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글도 아마 썼을 겁니다. 아주 좋은 그 얘기들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은 어떤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루는 어떤 굉장히 깊은 셈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학생이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갖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살기는 해야 되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나 뭐 어떤 과거를 이제 대충 보수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소설을 보면은 어떤 시간의 어떤 순간의 불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붙잡아서 소설로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시를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시는 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처럼 어떤 한 사람의 되게 아프고 불행한 순간이나 그런 것들도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된 그것이 고통이라면 사람들이 시하고 소설에서 기대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시에서 기대를 해서 봐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사셨고 많은 책을 읽으셨고 시도 많이 쓰셨으니까 선생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혹시 소설 쓰세요? 쓰지는 않고 예전에는 숫자, 썼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순간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경험이나 느낌 이런 거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것이 소설을 쓰게 한다. 그런 얘기죠? 소설은 과거의 어떤 이제 고통이나 불행을 고통이나 불행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되게 하잘 것 없는 순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읽을 때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순간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행한 순간을 포착해서 그거를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시를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또 좀 전에 어떤 굉장히 이거는 어떤 것도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그 존재의 그 되게 순수하고 완벽한 그 어린 시절이 시의 원천 혹은 시라는 문학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하신 말씀을 듣고서 시하고 소설이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시에도 그런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불행을 잡아놓아서 표현한 그런 시가 있는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시인이 될 수 있는지 반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다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게 시도 모든 예술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고통 없이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고해인데, 요새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다 고해인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은 괴로운 일 참 많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으나, 그러나 역시 인생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 상당히 타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와 소설 또는 시와 산문의 차이는, 시는 소설은 미주얼 고주얼 그냥 겪는 거 이걸 죄 쓰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시는 그렇게 써가지고 시가 안 되거든요. 그 산문이지. 그러니까 시하고 산문의 차이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닐까. 예. 그런데 아무리 시라고 하더라도 시도 그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악하고도 더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가령 모차르트다. 그럼 모차르트가
그냥 그렇게 그냥 행복하기만 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평전이나 장기적인 걸 보면은 특히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이거는 그냥 그 베토벤의 그 평전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주 참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참 우리가 지금 베토벤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지만은 그 음악도 사실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은 그런 어떤 여과, 그런 그냥 있는 그 아까 소설 얘기처럼 미주알 고주얼을 겪은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이야말로 추상적인 예술인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 그 겪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일종의 발효해서 나오는 거예요. 발효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베토벤이 왜 그렇게 악성이라고 하고 위대하냐. 그런 그 남다른 참 고통.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 베토벤 상에 한번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겪은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 가족 때문에 겪은 괴로움, 또 자기의 예술을 갖다가 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겪은 괴로움, 그 건강, 병 때문에 겪은 괴로움, 이게 뭐 이런 말 수가 없어요. 베토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죠. 사실은.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걸 뚫고 서산하는 게 베토벤의 음악입니다. 시도 마찬가지. 그건 음악하고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의 시가 또 다르겠죠. 시도 역시. 시를 옛날에 읽은 겁니다만은 C.G. 융이라는 심층 심리학자가 있어요. 융. 프로이드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융은 프로이드의 또 그 후배입니다. 후배. 융이 하는 말 중에 시는 무의식의 언어고 산문은 의식의 언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상당히 그럴듯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식이라는 게 몸의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또 이게 심리학도 에서 하는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거는 역시 뭐냐 하면 어떤 시는 겪은 거가 발효해서 나오는 예술. 익어서 발효해서. 나는 시를 여기도 아마 시 쓰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래요. 익어서 떨어지는 게 주질이다. 응? 우리말에 곰사갔다고 그러죠? 곰사가서 나오는 게 제일이다. 시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한국 현대시에서 그런 시를 쓴 사람을 한 사람만 대라면은 미당 서정주다 이런 얘기합니다. 미당 서정주. 이 서정주만큼 그렇게 검사하서 나온 시인이 우리 현대시에는 거의 독보적인.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순환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남을 좀 못 살게 울고 이 문학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고 싶어하고 뭘 자꾸 물건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뭐 친일했다 어쩌고. 친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 게 없어요. 미당이. 근데 교과서에서 싹 빼버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정치로 넘어가면 또 이게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미당은 자기 자서전에서 이미 사과를 했어요. 그 대동아 전쟁 때 그 군대 가라는 시, 그 격려하는 시 한두 편 쓴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제 시대를 살아보면은 누군들 그보다 더 친일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건 친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그냥 평생을 괴로웠어요, 미당도. 평생을. 인간은 그렇게 못돼 먹은 데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근데 지금 왜 미당 얘기가 나왔냐면 그 무의식? 의식? 그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양반이야말로 거의 무의식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뿐만 아니라 그 미술도 그렇고 음악 똑같아요. 온몸으로 쓰는 겁니다. 온몸은 김수영이 얘기해서 유명해진 말이지만은 그건 뭐 꼭 김수영 아니래도 누구나 모든 예술 작품은요 온몸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내가 촉각 뭐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다른 예술도 그렇고 온몸으로 쓰는 겁니다. 음악을 써도 그렇고 미술 그려도 그렇고 온몸으로. 그런데 이 시는 소설이나 산문하고는 달리 아마도 그런 체험이 어떤 아까 그 발효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설은 발효 모르겠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는 그 어떤 그 정수, 액기스 그런 정수를 뽑아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또 그 아주 그 얘기들을 참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게 그런 또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지금 나온 얘기하고도 아마 이제 관련을 지으려면 관련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또 시 한 편을 또 읽으면서 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런 그 표제 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가 플라스틱 악기를 부부 불고 있다. 아주머니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파가 보따리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신다. 무슨 일인지 처녀 둘이 장미를 두 송이 세송이 들고 움직인다. 시들지 않는 꽃들이여, 아주머니 밤 보따리, 비닐 보따리에서 밤꽃이 또 막무가내로 핀다. 혹시 가지고 계신 시집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들어있죠? 그 섬이죠? 그건 시집.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거의 초기시에 가까운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 뭐 재미있다고 할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이 시집에 나오자 많이 팔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할 시간이 제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랑은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중요한데 이게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그것도 또 사실은 많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시집이 나오자 어떤 여류화가 나보다 위인데 여류화가이기도 하고 디자이너이기도 한 양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했어요. 조금 알았어요. 잡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무개 선사 나보다 위인이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이 작품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해석한 평문도 있어요. 평문도. 그 평문은 심지어 이 밤꽃 냄새 그거보다 연관을 시켜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글을 써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일종의 성적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적 강박. 왜냐하면 사랑에는 남녀간의 사랑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남녀간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죠. 제일 강렬한데 또 다른 사람 얼마나 많아. 차원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이 작품은 나도 연애시를 썼어요. 이거는 연애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가 있던 학교의 지방 캠퍼스가 원주 쪽에 매지리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기에 이 학교에 갔을 때 초기에 한 두어 학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에서 내려서 원주에서 또 그 지방버스를 타고 매지리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방버스를 탔는데 거기 여기 똑같아요. 이 아주머니들이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이뻤어. 아주 감동했어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나도 한 사람의 중생인데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비닐봉지에다가 장봉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있었죠. 나온 것도 있고 다 보고 쓴 겁니다. 이거는.
그게 그 우리가 아까 그 상상력, 이미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마음이 상상력이 아주 활동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때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그런 어떤 사랑에 물든 마음, 우리가 마음이 사랑에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상상력도 활발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여간 쓰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상상력이라는 것 또는 어떤 그 마음이라고 불러도 좋고 상상력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이 이렇게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상태 여기서 자작시 해설을 한다면 난 그걸 참 싫어하지만은 오늘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말이 되니까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서 그 파가 보따리 속에서 쑥쑥 자라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냥 보고도 아주 파 사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면 끝이지. 근데 이걸 쓴 사람은 파가 쑥쑥 자란다고 썼어요. 역시 그게 어떤 상상적 활기, 생기, 마음의 어떤 생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겁니다. 비닐 보따리 속에 있는 보따리에 밤꽃이 또 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게 역시 그런 것도 그냥 밤 사가지고 하나 보다 그러지 뭐 그냥 밤꽃이 피는 걸 어떻게 봅니까? 거기서 밤꽃까지 피어요. 역시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이 추동해서 그야말로 추동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더 그걸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모든 순간이 떠오른 것들이라는 시를 감명 깊게 봤는데 이 시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잠깐 해봤는데 이 시는 상상력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약간 조각조각들을 엽동성 있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 역동적인 이런 뽀뽀머리 같은 시간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현실에 집중해서 아름답게 보자, 뭐 행복하게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건 이제 종교의 그 경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교훈적이죠, 말하자면. 근데 예술 작품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교훈적인 말이나 그 해가지고 예술 작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권유나 어떤 그런 거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종교 경전에서 하는 말하는 거와 작품,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네, 선생님 저기 직접 뵈니까 그 어렸을 때 샘물을 보고 자란 소년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시 들려주시니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았나 보구나. 요즘은 어떤 이렇게 풍광들이 사랑스럽게 와 닿으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게 하여간 이제 이것도 경험 아니에요. 경험한 건데 그런 어떤 순간,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때가 있겠죠. 요즘 뭐 어떤 게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아까 처음에 하신 얘기가 뭐였죠? 요즘은 어떤 게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풍광으로 와 그거 닿으시는지. 말고 앞에 한 거. 앞에. 어린 시절이요? 네. 어린 시절 샘물을 보고 자란 소년? 소년. 소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니 내가 좀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 4, 5년 전 됐나? 뭐 이제 중국에 뭐 여기 한국문화보정원이라는 데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중국 시인들 중국에 가서 신앙도 또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는데 중국 시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신앙독도 하고 통역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 중국 시인이 날 보고 어떻게 해서 그 말하자면 연세가 그만큼 됐는데 그런 뜻이에요. 연세가 지금 그 드셨는데도 그렇게 소년 그 뜻이냐고. 지금 얘기 소년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시인은 또 100번의 소년 또 그렇게 얘기하는 있고 기분 좋잖아요. 이게 아마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잘 보셨어요?
네, 시 잘 들었는데요. 저는 좀 생뚱한 해석을 좀 했거든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들, 그거를 들을 때는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해석이 됐었는데요. 시인님의 시를 이렇게 접하고는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역시 변해갈 수 있으니 사랑할 때 표현을 하자라는 걸로 해석이 됐는데 그게 시인님의 해석과 쓰신 의도랑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 막 그런 여기 함축이 들어있을 겁니다. 많지 않다고 하는 게. 네. 일종의 이것도 뭐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많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네. 그 느낌 그때 그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이뻤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감정의 어떤 그 네. 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네.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정말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 세대랑 요즘 세대 유행하는 그 시풍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우연찮게 이환천이라는 그 인터넷 시인의 시를 접했거든요. 여기에 하나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시인데요. 말.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거칠구나. 내 저 말에 목을 쳐서 김유신이 되어볼까. 이렇게 장난스러운 시를 썼어요. 근데 이것을 말장난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실제로 이 시인이 쓴 글 중에는 참 야, 저건 진짜 공감 간다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로 봐야 되나 말장난으로 봐야 되나. 그 뒤에 두 줄이 뭐예요? 뒤에요. 그러니까 말을요, 우리가 말하는 말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 말을 이중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거칠구나. 내 저 말에 목을 쳐서 김유신이 되어볼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로 봐야 되는지 말장난으로 봐야 되는지 저는 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말장난의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 미관성 말이라고 하는 거 말과 말 이 두 가지가 이제 말장난처럼 썼는데 그 말장난 비슷하네요. 미관성 같은 거 이런 거 또 누가 저도 되게 생뚱맞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골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게 마음에 오물이 됐다고 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나 예쁜 순간들을 포착해서 시를 쓰시잖아요. 이거 좀 일단 갖다 드려야 되겠네. 잘 안 되거든요. 좀 뛰어댕기셔야 되겠네. 괜찮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그런 자연적인 경험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셔서 시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순간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고 순락을 해서 그렇게 써지지가 않거든요. 선생님과 저희들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제가 이거 강의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그 우물 안의 달도 저도 봤거든요. 별도 저도 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샘물 얘기할 때 그 샘물이 이렇게 퐁퐁퐁 쏟아 올라오면서 그 주위에 얇은 가는 모래도 다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그런데 선생님처럼 저는 절대 쓸 수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시를 안 쓰시니까 그렇죠. 시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에요. 그 학교 다니면서 누구나 한두 번은 써보잖아요. 그럴 때도 힘들었거든요. 그거는 뭐 누구나 써보는 건 다 똑같아요. 초, 중, 고등학교 쭉 지나오면서 100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그런 시를 쓴다고 할 수가 없고.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종교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종교가 될까요? 있으신지요? 종교 얘기를 또 하자면 우리는 사실은 이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그 가톨릭 이름을 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속 이름을 그냥 대신에 그 본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여간에 본명이 알베르토입니다. 알베르토. 그런데 이게 길어요. 얘기가 또 하려면. 그런데 하여간에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할게요. 천주교에서는 왜 그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내가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었나? 그때가 고해성사라는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는 자꾸 하라고 그러거든.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성제례는 여기도 아마 천주교 신자가 계실 텐데 영성제례는 걸 합니다. 고해성사 한 뒤에 그래야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영성제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고 나서 영성제를 하잖아요. 왜? 근데 하여간 근데 내가 이게 좀 짓궂어요. 이게 좀 사춘기 때부터 좀 내가 좀 짓궂은 데도 있고 조금 반항적이고 그랬습니다. 뭐 사춘기 때 대체로 또 반항적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번 고해성사를 안 하고 영성제를 하면 저쪽에서는 난리가 나나 한번 실험해 본 적도 있다. 고해성사 안 하고 그냥 영성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무 괜찮아요.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성제 고해성사를 하기 싫어서 내가 3학년 때인가 고1 때인가 한번 내가 우리 집에서는 그때 만리동에 있는 약현 성당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성당입니다. 약현 성당에 나갔는데 부재 신부를 찾아갔어요. 어린 뭐 중3 고1이면 어리지 뭐. 당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이 고해성사를 왜 신부한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느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다. 뭐 그런 등등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냉담을 했어요. 그런 그 제도 그런 게 내가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모르겠어요. 아마 그 중고등학교를 갔다가 프로테스탄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나 근데 물론 갈등이 좀 있었죠. 신구교에 대한 갈등. 그러나 하여간에 그런 그 제도적인 거 그것도 해야 되는 그 의무 이런 게 못마땅해서 그래서 냉담했어요. 냉담이라는 그 믿다가 안 믿으면 냉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냉담자예요. 현재까지 계속 냉담자예요. 현재까지 냉담자인데 최근에 어떤 수녀님이 전화했어요. 원고 청탁. 자기가 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더니 뭐 이메일이 길게 왔는데 그게 청탁이야. 생활성서라는 걸 만든다고. 자기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연재를 매달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작품에 대한 그냥 뭐 이 오마주를 오마주라는 말 아시죠? 그냥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내가 아주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은 좋았습니다. 특히 뭐 이런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어떻게 내 그 천주교 이름도 알았는지 아무개 선생님, 알베르토 선생님 이름만 본명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요새 참 그 말을 좀 하기 싫어하거든요.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이 말을 그 말에 대한 회의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word skepticism, 말에 대한 회의입니다. 말을 해서 뭐하나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또 뭐 또 딴 얘기입니다만 하여간에 그래서 그 연재나 더군다나 별로 할 생각도 없고 근데 그 청탁 그 글을 보고 내가 넘어가가지고 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짧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요새 참 별로 쓸 것도 없는 것 같고 얘기할 건 다 한 것도 없고 이러면 이게 못 쓰는 거예요. 그치? 뭘 참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종의 그 말허무주의라고 그러지. 뭐 그런 게 요새 좀 스며들어 있어요. 아이고 저희가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가 기대진 상황이에요. 왜 고칠 수가 없나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시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시 필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시를 필사를 하면서 시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시 필사를? 네, 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시를 이제 필사를 하면서 하는 이제 읊어보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온몸으로 말하는 거, 온몸으로 밀어붙여보는 거 그걸 이제 매일 아침마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
제일 처음 시작한 시가 이제 선생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였고, 그 시가 매년마다 만나는데도 다 오는 그 활자가 저에게 오는 활자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 오고, 또 다른 활자가 저에게 느낌을 주는 활자가 있었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이제 선생님 강의를 온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필사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그 그림자의 불타다 이 시집을 참 좋아하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지는 거, 촉각하는 거, 시각, 보는 거, 시선을 기리는 노래라는 그런 시도 있고, 이끼를 연주하다, 만지는데 어떻게 연주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지? 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새의 은총이라는 또 시를 보면 새가 그냥 머리에 왔다 쪼고 왔다 갔다 왔다 가고 3번을 쪼고 갔는데 그게 굉장히 경이로웠대요, 선생님. 그래서 아까 샘물 말씀하시는 거를 연결지면서 직접 눈앞에 보고 촉각하고 시각을 한 것들을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이거를 시로 풀어내셨구나. 조금 더 시가 저는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근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 지난 발자국,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 시를 또 필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남성해 주시겠어요? 혹시 방문객 갖고 계세요 지금? 아니 지난 발자국이 더 좋아서 그럼 그걸로 한번 네, 양성 한번 네. 선생님 지난 네. 발자국 네. 정연종. 지난 하루를 되짚어 내 발자국을 따라가노라면 사고의 힘줄이 길을 열고 느낌은 깊어져 강을 이룬다. 깊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되돌아보는 일에 귀중하며 마음은 싹튼다. 조용한 시간이요. 선생님 이 시 선생님 사고의 힘줄이 길을 연다는 거, 사고의 힘줄이 길을 연다, 생각의 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걸 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라는 또 이 말씀들을 다시 새기면서 제가 필사를 했었고요. 선생님 거기 이어서 선생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라는 부분과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 시를 제일 처음 2016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 시를. 근데 선생님 시를 만날 때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선생님 제목을 딱 가리고 시를 읽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 제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아이들이 플라스틱 악기를 불고 있고, 아주머니가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파가 쑥쑥 자라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시고, 그냥 장미 2송이 3송이를 들고 있는 처녀들, 이게 왜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지? 왜 선생님은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지? 그래서 제목을 또 가리고 다시 읽어보고, 가리고 읽어보고, 그냥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 일상이 아름답다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때의 생각들이 문득 떠오르다가, 선생님 제가 이 시를 너무너무 이해를 하고 싶었던 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근데 그러면서 아이의 시선과 아이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 봤었고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고자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그 파를 들고 이렇게 장을 보고 이제 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또 저녁 찬거리를 해줄 때 보이지 않는 아주머니가 살아온 그 지난 세월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시는데 왜 버스를 타시지? 그리고 뭐가 바쁘셔가지고 왜 뛰어오시지? 그냥 걸어온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그렇게 선생님이 시를 읽다가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하지만 그리고 낭송을 했을 때 그 찰나의 순간들, 아이가 부는 그 순간은 그 순간뿐이잖아요. 버스를 타는 순간은 또 그 순간뿐이고, 그 순간을 사랑하자는 말씀일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스토리와 이야기를 적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가장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목을 가렸을 때 저는 이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니 진짜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나왔어. 나온 대로 썼어요.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게 들어 있겠지 뭐. 지금 말씀 나오신 시 중에 박몽백 씨 아세요? 네. 아 좋으시죠. 낭송해 보시겠어요? 아 여기 예, 저도 제 찾으면 어딘가 나올 텐데. 아 있으세요? 박몽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막 붓펜으로 한지에다 쓰고 그걸 막 저도 이제 시를 막 이렇게 요즘 직장을 잠깐 6개월 쉬고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시상들을 막 이렇게 막 끄적끄적하고 뭐 기도할 때도 뭐 기도하는 걸 또 시처럼 적어보기도 하고. 이제 정혜중 작가님이 시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거나 뭐 개인적인 삶을 사시는 동안 인생에 굉장히 큰 고비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 고민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 2, 3년 동안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그게 그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픔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의 모든 일이 다 내일 같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한 3년 그 아프고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일단 제가 살아난 거는 감사해요. 제 인생에. 근데 그 전에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을 얘기하거나 힘든 거를 얘기할 때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지금 그게 걱정이 아니라 자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삶에 지금 너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도 저는 그게 하나도 고민스러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감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고 삶이 너무 단조로워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내 목숨 하나 살아있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는 고마운데 이렇게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단조롭게 뭔가를 그러니까
있는 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벽 같은 마음이 드는 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조금 요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무슨 심리치료 같은 게 혹시 필요한 것 같지만은 뭐 그냥 그 책 읽으시고 뭐 음악 들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악도 들으시고 시도 뭐 문학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특별한 무슨 심리치료사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 그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쪽이 낫지 않나. 이런 분들이 시를 써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 아픔을 시로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뭐 한번 써. 저도 지금 예. 얼추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한두 분 더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 시를 쓰고 싶을 때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한두 줄이라도 써서 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 또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꾸 수정이 되는데 선생님도 작품을 그냥 단숨에 쓰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쓰시고 나서 그때 나의 느낌은 이게 아니라 좀 더 이거였는데 그러면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얼마 정도 얼마나 많이 수정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건 고치기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에서 익어서 발효화돼서 그래 나오는 거는 거의 안 고칩니다. 고칠 데가 없고. 그런데 이제 뭐가 조금 좀 의식적으로 억지로 좀 만드는 작품, 뭘 짜낸다고 할까? 그런 작품은 또 나중에 또 좀 고치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오늘 네네. 아이고, 예, 저희가 이게 그 공지 나가기를 90분, 딱 3시 반까지였거든요. 그랬더니 급하신 이제 일정 잡히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이나 이런 걸 끊기가 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고만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쉬셔야 할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혜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 와주시면 그리고 사인은 이쪽은 선생님 가지고 오신 그 사인 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시면요. 가지고